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날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이 쓰신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오기까지 이 부동산의 흐름과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잘 정리된 기고를 보고 이거는 공유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속에 공유를 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분의 기고를 보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간소하게나마 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훌륭한 글을 기고해 주신 이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핵심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항상 부족한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 폭탄,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집착을 키워서 현재 노도강 영끌 몰렸던 30, 40대들 아직 집값 회복 안 돼 최대 피해, 그리고 주간 아파트 시세는 후행지수다. 정부 정책 선택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가 쏘아 올린 막강한 대출 규제, 주거이동 막히는 부작용 우려가 있고 주거입지 가치가 계속 커진 강남, 그 이유를 따져봐야 처방이 가능하고 국지성 가격급 등 해결하려면 도심 재개발, 재건축 숨통부터 틔워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현재 어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재명 대통령 이 시장에서 정부에서 시작됐는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면은 2025년 6월 27일 대책이죠. 핵심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을 대출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6억 원으로 제한했죠.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되고 주택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담보대출이 회수된다. 기존에는 이게 한 2년 정도였고 주택을 구매 후 이제 전입을 안 하고 사실 전세를 놔도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하고 무조건 기존 집 6개월 안에 팔고 6개월 안에 이곳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좀 투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를 좀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리고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상한이 축소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거의 5천에서 1억씩 축소되고, 제일 중요한 게 분양아파트 입주 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었던 소유권 이전부 전세대출도 금지됐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을 받을 때 그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내가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그럼 전세 세입자가 전세 6억에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잔금을 치르는 건 4억만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금지가 돼서 내가 10억을 전액 대출을 받든지 현금을 받든지 먼저 부담을 해야지 전세 대출이 나오는 그런 지금 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갭 투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대출 규제가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사실 월세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 매매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주거를 이동하는 거래 연쇄고리를 차단해 많은 부작용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 조합이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지역 확대가 풍선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출 규제를 선택한 듯 하나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 후반 풍선 효과의 대미는 대출 규제 때문에 발생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6억 원 이상, 노무현 정부 때는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되자 6억 원 이상 아파트 매입 시 DTI 규제를 강화했죠. 이 DTI가 뭐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연봉만큼 내에서 이제 대출을 이제 규제하는 건데, 그
그 결과 이제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동부권 가격이 급등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후반 2019년도에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자 저가 아파트 시장 노도광이 급등했다. 그렇죠?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 강남이 계속 급등하니까 15억 이상 대출에 못하게끔 막으니까 노도광이 급등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다 떨어졌어요. 30% 이하까지. 그래서 회복이 안 되다가 지금 다시 살짝 이제 급등할랑 말랑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이 그래프가 주간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에요.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 되는 이 변동률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부동산 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살짝 후행해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에 이게 먼저 여기 이제 2023년부터 24년 또 이때 먼저 실거래가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부동산 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보면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후행하는 그 그래프 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원 주간 지수를 보고 정책을 결정했을 때는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좀 늦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쭉 봐볼까요? 2020년도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면서 경기가 침체돼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제로금리로 되고 금리가 인류 역사상 최저로 내려가면서 그 자금이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돈 풀 만큼 풀었어. 연준에서 이제 고비를 죄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한국도 인상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매 가격이 급락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집을 사야 되는 아주 좋은 시기는 2022년 말 아니었나. 여기 나오죠, 그래프로. 근데 어디가 이 딱 발인지는 모르니까 이런 시기에 샀어도 아마 괜찮을 때죠. 이런 시기에 샀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좀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2.5%예요 2.4%인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 돼 하고 대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로 인한 풍선 효과로 아마 6억 이하의 이런 저가 부동산이 살짝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계속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문정부 때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도 보면 다른 데는 2021년부터 다 하락하는데 강남구 여기 이제 반포동이죠. 이 반포동이랑 그리고 여기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의 아파트 상승률을 봤을 때 이 성동구에 여기가 이제 이 한강벨트죠. 여기 그 성수 전략지구라고 해서 여기 엄청나게 그 49층짜리 높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강남의 어떻게 보면 반포동과 이 한강에 근접한 이 라인들로 해서 아파트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강남은 여기는 이제 업무지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송파구 여기 이제 그 석촌호수 있잖아요.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응?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 보면은 이렇게는 국지적으로 양극화된 가격 변동 추이는 그동안 발생한 시민들의 한강 조망에 대한 선호책의 변화와 인구 축소를 대비한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 다주택자 규제로 내몰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 결합된 결과다. 자, 그리고 성수동에 대한 게 나옵니다.
300%를 넘어서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성수동은 단순히 맛집들의 천국을 넘어 서울시에서 가장 빠른 고용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남동진한 서울 대도시권의 외곽 개발, 그에 따라 초래된 2시간을 넘어서는 통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강남의 주거 입지로서의 가치는 계속 강화됐다. 그쵸? 이유 없는 시장 현상은 없다. 그 근원을 넘어서는 과민 반응이 초래될 지연정 시장의 가격 변동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헤아려야 합리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국지적의 가격 급등 현상, 결국에 서울의 한강 주변 인근에 강남 출퇴근이 용이한 주요 핵심 지역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그런데 과도한 수요 규제는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시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0년이 지나야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전 단계인 착공 관리 처분 인허가 물량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그런 단계별 물량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이주비 대출 및 분양 아파트 잔금 지급을 위해서 계획됐던 전세 임대를 어렵게 하는 이번 대출 규제는 이전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소유권이 분양을 받는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분양을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자기 돈으로 잔금을 완납하고 이전을 받아야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의 이런 현금 흐름이 조금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책으로 후속 대책 시장 자체가 발생한다면, 시장 침체가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진 사업 진행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대선 시 제시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번 정부도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거는 조화롭지 못한 조합이라는 거죠. 가격 상승이라는 시장 압력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공급 확대가 순조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저도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 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이분이 드러내냐면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장을 다독이기보다는 고삐를 틀어서 억지로 가겠다. 이런 이제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이 도시공학과 교수님이 이 아주 그냥 상세하게 지금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어떡하냐?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것이냐? 사실상 지금 서울의 주요 중심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공급이고, 공급을 하기 위해선 재건축 재개발이 시급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전세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수혈하지 못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공급이 안 되고 그로 인하여 사실 주택 가격이 더욱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지역별 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결국에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장을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어느 정도 그 분위기는 인정하면서 조금 대출 규제가 조금 너무 강했다. 좀 덜 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분석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결국에 서울의 향방이 어떨까 제가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도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결국에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 강남에 사실은 모든 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은 강남에 가까운 그 주거지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몰려있잖아요. 젊은 인구, 그리고 문화, 예술, 모든 트렌디한 그 최첨단 문화 기술,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인구가 적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잖아. 그리고 출퇴근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 내의 지역은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록 사실 이제 서울의 건물들의 높이는 올라가겠죠. 39층에서 49층까지 다 올라가면 서울의 이 기온이 얼마나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질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사실은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서울이 곧 답이 아니다, 서울에서 잠깐 떨어진 곳으로 나가자 하면서 이 직업과 주거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중심지가 무조건 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 중심지에 빽빽하게 사는데 이 한강도 어떻게 보면 물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혹독하게 춥고 여름에는 혹독하게 더워. 그리고 장점은 뭐냐? 일을 출근하기 좋고 그리고 기회가 있고 또 문화예술, 최첨단 트렌디가 삶의 질, 인프라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온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조금 그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소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적절한 주거 지역으로 좀 이동할 확률이 높고, 이 직업 자체도 사실은 강남에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모색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인생이 좀 탄생할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은, 이 부동산도 인간이 그려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보고 미래를 반추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고요. 저는 이만 일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